안녕하세요. 제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운 지도 4년이 넘어가네요. 뭣도 모르는 시절 첫 연애를 했는데 덜컥 임신을 했고 파도에 휩쓸리듯 결혼을 했었습니다. 첫 연애였고 또 나이도 어리고 순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때 당시엔 그 남자가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지고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불합리한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힘들어도 감수하고 버텨야 된다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혼자 참고 버텼는지 그 시절에 제가 불쌍해 안아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마련이니까 제가 이혼을 선택한 그때가 사실 시기상으론 이혼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이기도 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제 이혼을 도운 것 같다고나 할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요. 20대 후반이었어요. 남편과는 5살 차이였고요. 2년제 졸업 후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첫 연애였는데 그때는 그 남자가 참 어른스러워 보이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너무 잘 챙겨줬었어요. 제가 맞이인 데다 저희 친정이 형편이 막 좋지 못한 편이라서 동생들에게 양보를 많이 하고 자랐거든요. 학교도 제가 원하던 과가 있었는데 동생들 생각해서 포기하고 2년제로 진학한 거였어요. 대학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도 내내 하면서 제 용돈도 벌어 쓰고 학비에도 보탰고요.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좀 미안해 하시는 부분이 많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으실지언정 사랑으로 저 키워주셨고 저희 동생들도 다 착하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괜찮았을지언정 속으로는 저도 좀 결핍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제가 챙겨주는 것보다 저를 챙겨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더라고요. 그 남자가 저보다 5살이나 많기도 했고 연애 당시에는 저를 너무 잘 챙겨주고 보살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참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만나던 와중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남자는 그 김에 결혼을 하자고 했었고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결혼을 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으니 양가 부모님 다 결혼 승낙은 하셨지만 사실 시부모님은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제가 그저 그런 작은 회사 다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저희 친정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되거나 제가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 그저 아들의 처가댁이 잘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정작 본인들도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면서요. 제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다 보니 그럼 앞으로 회사도 못 다니는 거냐 하시며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전에 다녔던 선배들도 다 임신 후에는 그만두셨거든요. 아휴, 요즘 회사들은 뭐 임신해도 휴가 쓰고 다시 다닌다던데. 저희 회사는 조금 작은 회사라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아휴, 그러면 우리 상철이만 결국 죽어라 돈 벌어야겠네. 요즘은 다 맞벌이 해야 된다던데. 저도 아이 조금 키우고 다시 일 찾아봐야죠. 그게 쉽겠니? 네가 무슨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 다녔던 그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나중에 경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같이 벌어야죠. 아기 낳고 나선. 제 말에 남편도 거들더라고요. 그래 엄마. 아기 좀 키우고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는 영미도 일 다시 구할 거야. 같이 벌어야 집도 사고 애도 키우지. 요즘 시대에 맞벌이 아니면 힘들어. 너만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그런다. 걱정할 거 없다니까. 그렇게 저는 임신을 해서 일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건데도
눈총을 받으며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임대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요. 시부모님 집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엄청 가까운 거리에 사셨어요. 덕분에 저는 줄창 시댁에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거니와 평일에도 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 때나 오시고 또 아무 때나 부르시곤 했어요. 때로는 싫고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시부모님이니까 또 어른이니까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 성격도 원래 그런 분들이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남편에겐 2살 나이 터울 남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련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때쯤 결혼을 하셨거든요. 동서될 사람은 은행원이었는데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여자 직업으로 안정적이고 너무 좋지 않느냐면서요. 저도 도련님이 참하고 능력도 좋은 신부감을 맞이하는 것 같아 좋았는데 문제는 자꾸 어머님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동서 칭찬만 하시면 되는데 동서 앞에서도 막 여자는 직장이 있어야 된다며 자기도 부엌대기 며느리는 싫다고 하시질 않나. 돈 잘 벌어서 든든하다고 하질 않나. 둘째 아들은 결혼을 잘해서 너무 좋다는 얘기도 하셨네요. 전부 다 제가 듣는 앞에서요. 서운하기도 하고 동서 듣는데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럽기도 했어요. 어머님도 동서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도련님도 동서에게 잘하는 게 보였거든요. 진짜 공주님처럼 대접하는 게 보일 지경이었죠. 근데 저는요, 완전 그 집의 공식 무술이었습니다. 저희 남편 결혼 전에는 저한테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웬걸요.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네요. 저희 집 살림에 어머님 집 살림까지 도와야 했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애가 있어도 나이만 보자면 어린 나이인데 집안일을 많이 하다 보니 어깨도 굽고 손마디도 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개고생한다고 알아나 주나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에게도 남편에게도 그저 돈 못 버는 부엌대기일 뿐이었습니다. 남편도 갈수록 저를 무시했고 저도 자존감이 한없이 추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해보려고 했어요. 취업으로 처음엔 알아봤지만 그전에도 일반 사무직이었고 따로 기술도 경력도 없다 보니까 취업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게 창업 쪽이었죠. 그때 문화센터에서 하는 단기 특강으로 앙금 떡 케이크를 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떡 케이크에 올라가는 꽃장식 만드는 것도 그 강사님도 저보고 초보인데 너무 잘한다며 소질 있다고 하셨고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라 그런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 후에도 따로 시간을 내서 정기 떡 케이크 강좌를 들었는데 같이 수업 듣는 수강생들도 강사님도 다 저보고 제일 잘한다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장식하는 것도 너무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하고 색 조합해서 쓰는 것도 너무 고급스럽게 쓴다면서요. 강사님도 따로 진지하게 창업 전문반까지 수료하고 판매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요. 살면서 제일 잘한다 소리는 처음 듣는 거라 너무 재밌더라고요. 케이크는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께도 선물로 드렸었어요. 다 사오신 줄 알더라고요. 게다가 주변 친구들이 재료값이랑 수고비 줄 테니 만들어 달라고 해서 몇 번 만들어 준 적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본격적으로 판매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니 남편은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거 해서 뭐 얼마나 번다고. 왜? 인기 많은 판매자들은 예약도 힘들어. 아, 됐어. 괜히 있는 돈이나 까먹지 마. 뭐 아무나 해? 나 잘한다고 다 칭찬해. 강사님도 나 판매해도 될 수준이래. 야,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 너는 그런 걸 다 믿어? 괜한 짓 하지 말고 살림이나 똑바로 하고 애나 잘 봐.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완전 저를 개무시하더라고요. 집에서 시작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솔직히 먹는 음식인데 제대로 사업장도 없이 집에서 만드는 데다
픽업하기도 힘들면 누가 사려고 하겠나요? 저는 작업할 수 있고 손님들이 픽업하러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싶었는데 남편은 하지 말라고 반대하더라고요. 친정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친정엄마도 케이크 주변에 보여주니 다들 너무 예쁘다고 주문하고 싶다고 칭찬 일색이었다며 엄마는 판매해봐도 좋을 것 같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능력만 되면 널찍하고 괜찮은 자리 하나 마련해 줄 텐데 미안해. 아니야. 큰 공간까지 필요도 없고 점차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윤서방한테 잘 얘기해 봐야지. 하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괜히 자기가 버는 돈 까먹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따로 가게를 낼 수 있게 돈을 좀 만들어 본다고 하셨어요. 저도 나름 시장 조사하면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찰나에 김장철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역시나 저에게 전화가 와서 김장하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내심 동서도 들어왔으니 일이 좀 줄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어머님은 한 30포기 정도 하시거든요. 3명이서 하면 훨씬 빨리 끝나지 않겠나 싶었는데 웬걸 올해는 40포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변에 줄 곳도 있다면서요. 게다가 막상 어머님 댁 가보니 동서는 못 온다고 했습니다. 일이 있다면서 김장비로 돈 봉투만 따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돈 받았으니 됐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애초에 저랑 어머님 둘이서 하는 거랑 새로 사람 들어왔는데도 둘이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기분이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머님이 이번에는 배추도 저보고 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어머님이 절인 배추를 사오셔서 양념 무치기만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 아예 생배추들만 쌓여져 있더군요. 어머님은 허리가 아프니 저더러 처음부터 다 하라는 거였습니다. 쌓여져 있는 배추들을 보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저도 동서처럼 돈 들이고 안 하겠다, 사서 드셔라 하고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배추들 다 씻고 절이고 물 빼고 허리 한번 못 펴고 일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절인 배추라도 사고 어머님이라도 같이 했지 이번에는 저 혼자 다 하려니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다 해놓으니 해가 저물더군요. 어머님 내일 또 와서 양념 바르래요. 어머니 저 혼자 다 하니까 너무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하라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저 혼자 이걸 다 하기엔. 예, 나는 네 나이 때 50포기씩 혼자 다 했거든?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허리 아픈 내가 할까? 동서는 내일은 시간 안 된대요. 안 된다잖아. 바쁘다고. 사회생활 하는 애니까 오죽 바빠. 게다가 못 와서 죄송하다고 김장비도 이렇게 두둑히 보냈다. 얘가 이렇게 경우가 발라. 못 온다고 돈까지 이렇게 보내고. 근데 너는 뭐니? 김장김치 얻어갈 생각은 해도 김장비 한 번을 안 냈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 김치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또 저희 엄마가 따로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애초에 어머님 김치 담그는 걸 제가 가서 돕는 것뿐인데 일도 다 하고 김장비까지 내야 되나요? 참 너무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바보 같은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꾹꾹 참고 있었죠. 어머님은 잔말 말고 내일도 오라고 하셨고 저는 허리를 두드리며 그 길로 유치원에 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아이 데리고 와선 밥 먹이고 씻기고 남편 밥 차려주고 그날 자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허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요령도 없이 물에 푹 절여진 배추들을 몇십 포기 옮기다 보니 허리가 완전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허리에 파스 붙이고 시댁에 가는데 보쌈 해먹어야 되니 고기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고기까지 양손에 들고 낑낑거리며 갔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만들고 바르기 시작하는데
어머님은 두어 포기하시더니 허리 안 좋다고 가버리시고 결국 저 혼자 다 했죠. 그런데 허리 아픈 것보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 부엌대기인가? 나는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차라리 나도 돈 벌고 어머님한테 돈 드리고 싶다. 라면서요. 이상하게 매년 하던 김장인데도 그때는 참 기분이 서글프고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훌쩍거리며 김장을 겨우 마쳤고 저녁에 고기까지 삶았습니다. 저는 허리도 못 펴고 입맛도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남편 퇴근하고 오니 어머님이 저보고 밥 차리라면서 남편에게 그러시더군요. 밖에서 일하고 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허리랑 손목도 너무 아프고 마음도 안 좋고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너 표정이 왜 그렇냐? 아까 내내. 내가 뭘? 무슨 똥 씹은 표정해가지고. 힘들어서. 야, 우리 엄마 김장 평생 하셨어. 유난 떨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날 만큼 섭섭하더라고요. 이틀에 걸쳐 허리 한번 못 펴고 자기 집 김장 도와주고 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유난 떨지 말라니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이도 재우고 방에 들어왔는데 남편 코 골고 자고 있고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말도 못하게 씁쓸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너무 피곤한데도 이상하게 잠은 안 오고 마음이 너무 안 좋고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일까 싶고요. 그렇게 훌쩍이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결국 몸살이 났습니다. 식은땀 흘리며 아이 등원시키고 남편 밥 차려주고 겨우 들어 누웠죠. 누워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 집의 밥순인가 싶고요. 나도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꿈도 생겼는데 하면서요.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내내 이 결혼에 대해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우울하고 분통만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그날 오후 말도 없이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전날 어머님이 남편 좋아하는 반찬 들고 가라고 한 게 있는데 그걸 깜빡하고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들고 오신 거였죠. 제가 피곤한 기색으로 어머님을 맞이하니 어머님 저보고 혀부터 차시더군요. 너 왜 그렇게 병든 닭 마냥 그러고 있냐? 몸살기가 좀 있어서요. 김장 그거 조금 했다고? 아이고 참 무서워서 뭐 시키지도 못하겠네. 그거 했다고 알아 누웠어? 아픈데 괜찮냐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윽박 지르시더라고요. 대꾸할 기운도 없었던 저는 그냥 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혼잣말 하듯이 그러시더군요. 저렇게 몸도 부실해서야 어디 하나 쓸 데가 없어.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는데. 그 말에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어머님,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니요. 그래서 저한테만 일 다 시키신 거예요? 그래, 뭐 틀린 말 했냐? 돈 없으면 원래 몸으로 때우는 거야. 너 돈 있어? 없잖아. 혜영이는 봐라. 김장한다니까 김장비 보태시라고 돈부터 척하고 준다. 나는 사실 그런 며느리가 좋아. 돈 벌고 능력 있어서 내 아들 짐 덜어줄 수 있는. 근데 너는 뭐야? 너는 결혼해서 줄곧 내 아들 등골만 파먹고 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결혼해서 뭐 호의호식이라도 했어요? 제 말하는 것 봐. 돈 한 푼 안 벌고 내 아들 돈으로 먹고 자고 쓰는 게 호의호식이지.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너도 어디 가서 돈 들고 와. 그럴 능력도 없는 게. 저도 일할 거예요. 일하고 싶은데 상철 씨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할 건데. 괜히 있는 돈이나 날려먹을 것 같으니까 상철이가 말리는 거지. 네 주제를 알아. 제 주제가 뭔데요? 몰라 물어? 부엌대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다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 마음이 내려앉더라고요. 아,
나는 정말 이 집에서 부엌대기 존재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너무나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 후에 어머님이 더 뭐라고 하셨지만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슬프고 비참했거든요. 어머님이 가시고 저는 내내 멍하게 있었어요. 일 안 하고 돈 없다고 이렇게까지 사람 무시할 수 있나 싶고 정말 딱 죽고 싶게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던 무렵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 하원시켜서 집으로 오라고요. 그렇게 저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며 엄마 집으로 갔는데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아빠가 로또에 당첨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꿈인가 싶고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아빠가 로또를 10년 넘게 사오신 건 알아요. 하지만 5등도 잘 안 되셨거든요. 엄마는 괜히 헛돈 쓰지 말라 그러셨었죠. 그런데 1등이라니요.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제가 몰래 카메라냐고 못 믿는 걸 보시고는 통장도 보여주셨어요. 통장에는 처음 보는 액수의 금액이 찍혀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확인 후 월요일에 돈을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동생들에게도 아직 얘기 안 하셨다고 하고요. 엄마 아빠는 당첨됐다는 걸 알고 까무러칠 뻔했다 그러시더군요. 저도 너무 기뻐서 엄마 아빠와 얼싸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생 끝났다며 무엇보다 저한테 너무 알려주고 싶었다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더 꿈 같고 벅찼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싶고요. 그렇게 얼싸안고 눈물도 한바탕 흘린 후 아빠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엄마한테 들으니 뭐 해보고 싶은 거 있다며? 해봐라. 아빠가 돈 다 대줄 테니까. 정말요? 그래. 너 장렬하고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우리 생각하고 그런 거 다 고맙고 미안했어.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번엔 아빠가 제대로 지원해 줄게. 제가 하고 싶은 거, 그 말에 저는 불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요, 엄마 아빠, 이혼하고 싶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 말에 엄마 아빠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찬물 끼얹고 싶진 않지만 아빠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머릿속에는 이혼밖에 안 떠올랐거든요. 그만큼 저는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었어요.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걱정 끼쳐드릴까 말 안 하고 싶었지만 저도 그때만큼은 응석바지 자식이 되고 싶더라고요. 제 말을 듣고 엄마는 눈물을 훌쩍이시고 아빠도 그런 대접 받고 살았냐 씁쓸해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서도 무시당하는 거 친정에서는 최대한 티 안 내려고 했으니까요. 부모님은 아이도 있고 최대한 신중하게 고민이 없게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빠는 일단 제 통장으로 돈을 좀 보내놓는다 하셨어요. 제가 그럴 필요 없다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용돈 넉넉하게 주고 싶었다면서 내일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얼떨떨한 기분으로 집으로 온 저는 아빠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과 이혼에 관한 고민으로 몹시 복잡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참을까 싶다가도 또 저를 생각하면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제는 친정 부모님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되셨고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혼이 쉬운 건 아니기에 갈팡질팡 심각하게 고민하던 찰나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금요일 저녁에 다음날 일찍 오라고 남편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아이랑 갔는데요. 세상에 배추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것도 좀 해놔라. 주변에 좀 나눠주고 나니까 모자라서 어제 배추 좀 사왔다. 네? 이걸 또 하라고요? 그래. 20포기밖에 안 돼. 금방 하잖아.
그 배추를 보는데 속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저 몸살난 것도 보셨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말도 안 하고 불러서 김장하라고 하다니요. 제가 무슨 몸종인가요? 어머님, 저 그때 김장하고 몸살난 거 아시잖아요. 그때는 마음폭이고 오늘은 딱 절반 아니야. 금방 한다니까. 평소 같으면 또 그냥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며칠 전 아버지의 로또 당첨 소식을 들었고 부모님께도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 못하겠어요, 어머님. 허리도 아직 아프고 정작 저희 집은 김치 별로 들고 가지도 않았잖아요. 어머님 이거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분들까지 다 나눠주신다면서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 때문에 또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못 들을 거라도 들은 양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그렇게 싫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남편도 몹시 놀랐습니다. 못해? 시어머니가 시키는데 못해? 네, 못하겠어요. 어머, 얘 봐. 야, 너 그러면 뭐 할 건데? 어머님 갑자기 분노하셨고 남편도 저에게 따지더군요. 그냥 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 안 많으면 당신이 하면 되겠네. 그 말에 어머님 거품 물더군요. 야, 어디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 일을 시키긴. 너 집에서도 그러니? 너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냐? 힘들다고. 나 그때 몸살 났고 정말 힘들었다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또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게 말이 돼? 몸살 난 게 뭐 그렇게 유난이야. 내가 말했지.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그 말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요? 좋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저는 그 길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하고 어머님하고 어디 가냐고 소리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나갔어요. 그리고 어머님 댁에서 가장 가까운 A팀기에서 100만 원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댁으로 갔어요. 이혼할 거고 다 질러버릴 거다 결심하면서요. 그렇게 다시 도착하니 어머님이 화부터 내시더군요. 너 말하는데 어디 갔다 와? 그러시길래 제가 들고 있던 돈 그대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는 10,000원짜리 뿌려지고 어머님과 안방에 있던 아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깜짝 놀라더군요.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니?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 가셨죠? 근데 몸으로 이제는 안 때우고 싶어요. 돈으로 때울게요. 이 돈 가지고 직접 하세요. 아니면 어머님 아들 시키시던가요. 제 말에 남편이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희 아이도 놀라서 울고요. 야! 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내 돈을 이따위로 취급해? 기껏 이 짓 하려고 나가서 돈 뽑았냐? 내가 너 허세 부리라고 힘들게 일해서 생활비 준 줄 알아? 그 말에 저도 코웃음 쳤습니다. 이거 당신 돈 아니야. 내 돈이거든. 우리 부모님이 주신 내 돈. 웃기고 있네. 야, 너네 부모님이 뭔 돈이 있어서 너한테 돈을 주냐? 이제 막 나가자는 건지 장인어른 장모님 호칭도 없이 니네 부모님이라고 하더군요. 주실만 하니까 주시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쥐꼬리만한 생활비 주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먹고 쓸래도 없는데. 저는 그러고 어머님께도 말했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거 어머님 귀한 아들 돈 아니고요. 순수하게 제 돈이니까 김장비 드렸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얘가 진짜 미쳤네. 네, 미쳤죠. 미쳤으니까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고 이런 집에 시집을 왔겠죠. 이제는 좀 제정신 드네요. 저 더 이상 이렇게 안 살아요. 뭐?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요? 제가 왜 돈이 없겠어요? 어머님 아들이 쥐뿔 능력도 뭣도 없으니까 제가 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야! 아들 반납할 테니까 평생 끼고 사세요. 엄한 집 딸, 값싼 노예처럼 부려먹을 생각 말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우는 아이를 챙겨 나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와서 저를 붙잡길래 저도 밀쳤어요. 우리는 끝이야.
나도 더 이상 너랑 너네 부모님 못 참아주겠어. 내가 너네 집 식모야? 하녀야? 김장 하라면 하고 밥 차리라면 밥 차려야 돼? 내가 왜? 야, 너 이렇게 말한 거 완전 후회할 거야. 후회해도 결혼한 거만큼 후회할까? 애는 죽어가. 웃기지 마. 저는 남편에게서 필사적으로 아이를 뺏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겨우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갔고 부모님께 다 얘기했네요. 그런 꼴 보여서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부모님도 잘했다 그러시고 그렇게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어디 가보라며 이혼은 하자고 했는데 양육권은 포기 못한다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살가운 아빠였다고 이제 와서 아이는 못 뺏긴다 어쩐다 하는지 황당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직업이 없고 재산이 없으니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 거라고 비웃었는데요. 저 보란 듯이 아버지 도움으로 이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끼고 소송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정신 아니라며 소송 비용으로 있는 돈 다 날리고 싶냐고 코웃음 치더군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아이만 데리고 오면 된다 생각했죠. 그렇게 양육권 소송 재판이 있던 날 저는 엄마 아빠와 법원으로 갔는데요. 시부모님과 남편이랑 딱 주차장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의 바뀐 차를 보고는 남편과 시부모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전에는 20년 넘은 낡은 승용차를 타셨는데 이제는 완전 삐까뻔쩍한 대형 세단을 타고 왔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저녁 저에게 따로 전화가 와서 묻더군요. 그 차는 뭐냐며 아버님 무슨 돈벼락 맞았냐고요. 지도 궁금하겠죠. 저는 알 필요 없다고 그냥 끊었습니다. 양육권 소송도 남편 측에서는 제가 직업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 거라고 주장했지만 저희 쪽은 제가 창업 준비 중에 있고 또 친정 부모님의 지원이 있을 거다. 친정 부모님의 재산은 이 정도다 라는 증거를 냈습니다. 남편도 본인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랐나 보더라고요. 가난해서 개무시했던 처갓집인데 생각지도 못한 돈이 있으니까요. 진짜 웃긴 게 남편은 그제야 자꾸 연락하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반성했다며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다시 우리 세 식구 행복해지고 싶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요. 그 눈물과 반성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난한 마누라한테는 안 나오다가 돈 많아진 마누라한테는 나오니까요. 저는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이제는 끝이다. 난 더 이상 그렇게 못 산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승소를 했고 양육권도 무사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아빠 지원받아서 앙금 케이크 공방을 차렸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의 주문이 없었지만 꾸준히 홍보하다 보니 아름아름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입소문을 타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장사가 됐고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처럼 기념일 같은 날에는 눈코뜰 새 없이 바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일 열심히 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살고 있어요. 시간이 점차 지나고 나이도 먹어가면서 이제는 그때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와 다른 사람처럼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 잘못 들었으면 그냥 툭툭 털고 다시 돌아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도 복잡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후회하고 자책만 하면서 보내기엔 인생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저도 길 잘못 들었길래 우여곡절 많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 나왔고 지금 너무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그 선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 바닥에 정말 비참하고 힘들었던 그때 마치 마법처럼 일어났던 돈벼락. 정말 너무 고맙고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에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저를 부려먹고 무시했던 누군가에게 당당히 한 방 먹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공유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저는 현재 결혼 18년 차이고요. 16살 큰딸 하나, 15살 아들 하나의 연년생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시댁에도 남편과 연년생인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시동생도 결혼을 했고 초등학생인 아들 하나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그 시동생네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고 더 이상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저를 부려먹고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시동생과 그의 아내인 동서였거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합치게 되었는데 제가 남편이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죠. 원래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고요. 사실 저는 회사 일 하는 것도 재밌어 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편을 따라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겼고 그때부터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해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워낙에 활동적인 성격이다 보니 집에만 있는 게 갑갑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웬걸 집에서 살림이랑 요리에 흥미를 붙이니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참 특이한 취미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집을 청소하고 살림하는 게 기분도 개운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참 좋더라고요.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 저보고 어떻게 연년생 아이들 키우면서 집도 이렇게 깨끗하고 음식도 다 직접 해먹일 수 있느냐고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냥 집안일하고 요리하는 게 재밌고 제 취미가 되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저도 제가 집안일과 요리에 이렇게 취미가 생길 줄은 몰랐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집을 청소하고 가꾸는 재미로 즐겁게 살았어요.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았고 시부모님하고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죠.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이 6살, 7살 됐을 무렵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서될 사람은 시동생이랑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고 저보다는 2살이 어리더라고요. 제 딴에는 동서가 생긴다고 해서 좋았고 친해지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좀 냉랭한 성격이었고 제가 말을 걸어도 거의 단답식으로만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해도 길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동서는 굳이 시댁 식구들과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 같았기에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동서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이를 가졌는데요.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임신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축하받는 동서는 표정이 마냥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자기는 애 가졌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고 싶지는 않다면서 아이만큼 자기 커리어도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그 누구도 아이 가졌으니 일을 그만두라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 얘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여자도 직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애 가졌다고 남편만 믿고 덜컥 일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그런 여자들 꼭 가정주부도 직업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직업이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커리어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애 때문에 회사 그만둘 생각은 없거든요. 저도 옆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직장을 옮기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는데 꼭 저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리고 동서는 시부모님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육아휴직을 1년 끝내고 나면 어머님 아버님이 애 좀 봐주실 수 있죠? 동서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니
아이를 봐달라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육아휴직 써서 1년 직접 아이 보고 그 후에는 어린이집 보내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동서는 그 말에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님, 돌밖에 안 된 애를 어떻게 남의 손에 덜컥 맡겨요? 그건 아니죠. 왜 요즘 직장 다니는 엄마들 그렇게 많이 하드만.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돌진한 애 보면 완전 애기예요, 애기. 그런 애를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이 보게 하고. 저는 그럴 거면 솔직히 애 안 낳고 싶어요. 동서는 기본적으로 말투 자체가 직설적이고 워딩도 센 편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는 엄청 직설적으로 쏘아붙이듯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동서는 어머님에게 애를 봐달라고 했고 어머님도 일단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동서는 아이를 출산했고 1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와 시동생은 그 1년간 정말 자주 싸우고 사이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태어난 시조카인 유성이가 잠을 극도로 안 자고 너무너무 예민했거든요. 몇 번 애 대신 봐주러 간 어머님도 학을 뗄 정도였죠. 원래 1년까지는 아기들이 낮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런데 유성이는 유난히 낮잠을 거의 안 자고 밤잠도 잘 못 잤습니다. 엄청 예민한 기질인데다 등 센서도 예민해서 내려놓기만 해도 몇 시간이고 안아달라고 우는 것도 다반사였어요. 저는 사실 제 아이들이 둘 다 좀 무던한 편이고 잠도 잘 자서 그렇게 힘든 걸 모르고 키웠는데 시동생네를 지켜보면서 아이가 잠을 잘 못 자면 부모가 엄청 힘들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못 자니 시동생과 동서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 그 둘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싸움이 잦다고 했죠. 하여튼 그렇게 싸우다가 1년이 흐르고 동서는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유성이를 봐주시기로 했는데 어머님도 그 전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봐준다고 약속했으니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유성이가 너무 예민하고 잘 울고 고집도 세고 한 번 울면 몇 시간이고 우는 기질이다 보니 어머님도 시작도 전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해주신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보셨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일 많이 하시던 얘기가 애가 어쩜 저렇게 잠을 안 자냐 죽겠다 였습니다. 밥투정도 심하고 먹는 것도 잘 안 먹기도 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잠이었죠. 어머님은 유성이를 봐주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살이 실시간으로 빠지실 정도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가 필요 없다고 하실 정도였죠. 아무리 어머님이 유성이 친할머니라고 해도 그리고 소정의 수고비는 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저렇게 고생하시는데도 동서는 별로 어머님에게 고마워하는 게 안 보였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의 육아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한 번씩 했죠. 저랑 엄청 친하진 않다 보니 구구절절 말은 안 해도 한 번씩은 툭툭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듣는 저는 동서가 너무하다 싶었죠. 어머님이 저 고생을 하고 애를 키워주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볼멘 소리를 하는 동서에게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님 요새 허리도 더 안 좋아지시고 많이 힘들어하셔. 올 때마다 살도 빠지시는 것 같다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저는 동서 기분 상할까봐 저 정도로만 얘기했는데도 동서는 얼굴이 확 굳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동서 딴에는 제가 어머님 편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동서가 너무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어쨌든 그러던 찰나 유성이가 2돌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집 좀 보내자고 어머님이 곡소리를 냈고 동서도 결국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 사이에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도 허리가 좋지는 않으셨는데 무리한 육아로 인해 악화가 되셨고 시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유성이는 돌봐주실 수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도 애엄마들은 배려를 해줘서 조기 퇴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조금 늦게까지 맡겨도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도 동서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조기 퇴근하면 나중에 승진에 문제 생긴다고 했고 또 어린이집에 늦게 맡기고 싶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다시 시터를 구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화살이 저한테 왔습니다. 형님이 저희 유성이 좀 봐주세요. 사실 저는 어머님보다 형님한테 부탁하고 싶었어요. 아주버님 말 들어보니 형님이 살림도 잘하고 애 먹는 음식도 사 먹이는 거 없이 다 직접 만들어 먹이신다면서요. 소윤이 재영이는 이제 초등학생들이고 다 컸잖아요. 손도 덜 갈 텐데 저희 유성이 좀 형님이 봐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이었으면 충분히 좀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유성이는 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돌보는 거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 너무 예민하고 고집세서 마음대로 안 되면 들어 누워버리고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동서나 시동생도 예민한 성격인데 괜히 애 봐주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제가 너무 곤란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좋게 좋게 웃으며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좀 힘들 것 같다고요. 그런데 거절을 했음에도 시동생이랑 어머님까지 합세해서 저한테 애 좀 봐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몇 번이고 좋게 거절을 했음에도 계속 도와달라고 어머님 허리 나을 때까지 애 조금만 봐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거절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유성이가 너무 별나고 예민한 데다 동서도 유난스러워서 애 봐주기 싫다 라고 할 순 없잖아요. 제가 계속 다른 핑계 대며 거절을 하니까 더 부탁을 했던 거죠. 형님, 제가 어머님한테 드리듯이 수고비도 드릴 거예요. 그냥 봐달라는 거 아니고요. 이제 소윤이 재영이도 다 컸고 또 형님이 해본 적이 있으니까 잘 해주실 거잖아요. 솔직히 형님, 그냥 집에 있을 바에야 조카 좀 봐주고 돈 벌어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는 그냥도 봐준다는데 저희는 수고비도 드리잖아요. 동서, 나 수고비 없어도 되고 나도 이래저래 뭐 배우고 일 새로 시작할까 싶어서 준비하려고 그래. 하시면 되죠. 유성이 낮에 어린이집 가잖아요. 3시까지 있고. 3시 이후에 하원만 시켜주시고 저 7시에 오니까 그때까지만 봐주시면 되는데 힘든 거 없으시잖아요. 완전 꿀알바 아니에요? 사실 아주버님 계속 외벌이 하시는데 아주버님이라고 뭐 큰 사업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월급쟁이시잖아요. 아주버님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사실 형님이 돈 좀 벌어주시길 바랄걸요? 라는데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급해서 이렇게 부탁드려요. 가족끼리 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데.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어쩌겠나요. 결국 등 떠밀리듯 제가 유성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계속은 아니고 어머님 시술하고 회복될 때까지만 하기로 했죠.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왕 조카를 맡아주기로 한 거니 저도 잘 맡아주고 싶더라고요. 3시에 유성이가 하원하면 그때 저희 집에 데리고 갔는데 초반 2주까지도 엄마 보고 싶다고 현관에서 울고 떼쓰고 제가 아무리 들어가자고 해도 난리 부리고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적응은 됐는데 그 후에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유성이는 제가 아는 아이들 중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예민하고 별났거든요. 집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자기 기분 안 좋으면 소리 질러대고 물건 집어던지고 제가 기껏 차려준 밥도 여러 번 엎었습니다. 울고 떼쓰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드러누워 자지러지게 울었죠. 달래줘도 안 되고요. 솔직히 제 자식이었으면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엄하게 하거나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자식도 아니고 동선의 아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매일같이 속은 터지고요.
밥도 잘 안 먹어서 기껏 차려준 것도 안 먹을 때가 더 많은데 배고프다고 소리를 빽빽 지르며 울고 아이니까 이해하자라는 다짐을 하루에도 10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밥은 안 먹는데 과자는 또 엄청 좋아하고 과자 달라고 또 떼쓰고 그런데 동서도 어쩔 수 없이 제가 과자를 먹이는 걸 알면서도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밥은 죽어라고 안 먹고 간식 달라고 난리치는 버릇은 누가 들였는데 말이죠. 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맡기는 게 자기들은 편한지 아예 늦게 오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애 맡겨놨으면 회식이나 개인적인 약속은 적당히 취소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식이며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늦는다는 소리를 툭 하면 하는데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죠. 한 번은 친정 식구들과 식사하기로 했다고 이날은 퇴근하고 바로 와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갑자기 야근을 해야 된다며 유성이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화가 나서 따지려는 거 제가 그냥 알았다고 하고 유성이도 데리고 갔는데 식당에서 난리치고 뛰어다니려고 하고 말리니까 바닥에 드러눕고 다른 손님들한테도 친정 식구들한테도 미안하고 딱 죽겠더라고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에도 들어가는지 모른 채 거의 흡입하다시피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동서는 고맙다는 소리 하나 없이 회사 일 힘드네, 남의 돈 벌어먹는 게 너무 힘드네 어쩌네, 지 한탄만 하고 갔죠. 그러다가 그 일이 있었습니다. 유성이가 장난감을 자꾸 집어 던졌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랫집 시끄럽고 바닥도 긁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성이는 제 눈을 피해서 또 집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저희 딸이 가서 유성이에게 집어 던지지 말라고 뭐라고 했는데 유성이가 저희 딸한테 그 장난감을 집어 던진 거죠. 저는 주방에서 저녁밥을 준비하다가 딸이 악하는 소리가 들려서 달려가 보니 딸이 눈을 감싸쥐고 엉엉 우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봤더니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어 있고 제대로 뜨지도 못하더라고요. 눈을 맞았다면서요. 저는 식겁해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했고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눈에 정통으로 맞긴 했지만 다행히 각막 쪽은 치지 않았다고 했죠. 눈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가슴을 쓸어내림과 동시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시조카 못 봐준다고 했고 당장 시동생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말한다고 했고요. 남편도 그동안 제가 많이 참아온 걸 알았기에 알겠다고, 그동안 제가 너무 고생했다고 이제는 그만 봐주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전화해서 이제 유성이 못 봐줄 것 같다고 했는데 동서가 형님, 저도 얘기 들었어요. 유성이가 장난치다가 소윤이가 좀 다쳤다고. 근데 애들끼리 놀다가 다치기도 하잖아요. 형님 기분 나쁘신 건 알겠는데요. 그거 가지고 갑자기 애 못 봐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어떡해요. 동서, 내가 여태까지 많이 참았는데 이제 안 되겠어. 나 유성이 보는 거 너무 힘들어. 그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얘기해보니까 6시며 7시까지 남아있는 애들도 꽤 된다는데 차라리 어린이집에 연장반으로 맡겨. 무슨 연장반이에요. 그런 거 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퍽이나 애들 갈 때까지 잘 봐주는 줄 아세요? 애들 TV는 안 틀어주면 다행이게요. TV 좀 틀어주면 어때서? 집에서 다 보는데. 선생님들은 사람 아니야? 어쨌든 믿을 만한 어린이집이고. 형님, 그러지 마시고요. 유성이가 실수한 건 맞는데 그거 기분 나쁘시다고 애 못 봐준다고 하시면 전 어떡해요. 형님도 애를 둘이나 키워봤으니까 이런 자잘한 사고 많은 거 아시잖아요. 저는 속이 끓더라고요. 아니 동서, 당사자인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데 왜 그래? 내가 못 보겠다고. 솔직히 말해? 뭘요? 유성이 보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오늘 소윤이 일도 그렇지만 나 그동안 못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하려고 하다가 참은 거야. 그 말에 동서는 몹시 기분 나빠했죠. 아니 우리 유성이가 뭘 어쨌다고요?
동서도 알 거 아냐. 유성이 솔직히 좀 별난 편이고 훈육도 안 되잖아. 내 자식이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도 12번은 더 냈어. 조카니까 나도 그렇게는 할 수 없었지만 집에서 기본적인 예절 교육 같은 건 아예 안 해? 아무리 어려도 그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야.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오늘 일도 솔직히 애들끼리 놀다가 다친 거고 제가 그러면 집에서 애 교육도 안 시킨다 그 말이세요? 내 보기엔 그래. 형님 여태까지 그런 마음으로 저희 유성이 돌봐주신 거예요? 뭐라고?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도 솔직히 말해볼까요? 제가 공짜로 저희 유성이 봐달라고 했어요? 형님도 돈 받고 봐주신 거잖아요. 내가 받으면 뭐 얼마나 받았다고. 동서가 준 돈 결국 유성이 밥 해먹이고 간식 사먹이고 키카 데리고 가고 그런데 다 써. 그건 아니죠. 소윤이랑 재영이는 밥 안 먹어요? 그거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건데. 됐다. 그만하자. 나 유치하게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도 않아. 나 돈 필요 없다고 유성이 안 본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어. 그건 기억 안 나? 저는 동서랑 몹시 감정적으로 싸웠습니다. 정말 열받더라고요. 돈돈거리는데 얼마 주지도 않았고 그거 애들 돌보는데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여태까지 지 자식 맡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렇게 나오는데 정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 저는 한바탕 싸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애 봐준 덕은 없다더니 이게 딱 그 짝이었죠.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재수씨가 경우가 없다며 황당해 하더라고요. 시동생도 나서서 저희 남편에게 형수님이 갑자기 애 못 본다고 하면 우린 어쩌냐고 징징거린 모양인데 저희 남편도 너희 애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시동생도 사이가 좀 안 좋아졌죠. 결국 시동생과 동서는 다른 시터를 구해야 되니 이번 달까지만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으로 치면 10일 정도가 남아 있었죠. 그것도 싫지만 솔직히 여태까지 봐줬는데 10일 더 못 봐주겠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걸 안 해줬어야 했습니다. 제 딴에는 제가 갑자기 못하겠다고 한 거다 보니 자기들도 곤란하겠지 싶어서 10일만 더 봐줘야겠다 했는데 그 10일 사이에 일이 터졌거든요. 여느 때처럼 유성이를 하원시키고 데리고 왔는데 유성이가 자꾸 놀이터에서 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누나랑 형 올 때 됐으니까 들어가서 간식 먹자고 했는데 유성이가 그냥 놀이터로 냅다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래 며칠만 참자 생각하고 놀이터로 갔습니다. 유성이는 겁도 없이 아무데나 잘 올라갔기 때문에 아슬아슬 겁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이런 데는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도 제 눈치를 슬쩍 보고는 그냥 가버릴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날도 제가 덩치가 큰 초등학생들이 위험하게 놀고 있길래 유성이에게 저쪽으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놀아도 이쪽 부근에서 놀아라고요. 유성이는 웬일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유성이 노는 걸 지켜보다가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으앙 하고 찢어질 듯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심장이 덜컹 하더라고요. 돌아보니 유성이가 제가 가지 말라고 한 곳으로 가서 놀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진 것 같았죠. 저는 기함하며 달려갔는데 팔이 아프다고 엉엉 우는 겁니다. 팔 쪽으로 떨어진 것 같았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하기에 급하게 일단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급히 병원에 갔고 저는 남편과 동서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엑스레이를 찍은 뒤 응급처치를 하는데 한눈 팔았던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병원으로 남편이 먼저 왔고 그 후에 시동생과 동서도 같이 왔습니다. 동서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애를 제대로 못 본 거니 죄인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시동생과 동서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잠깐 통화를 좀 하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동서가 형님, 저희 유성이 싫다고 일부러 이러신 건 아니죠?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너무 벙찌고 남편도 인상을 확 썼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재수씨? 전에 통화할 때 보니까 저희 유성이에 대해서 감정이 상당히 안 좋던데.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오늘 부주의한 건 정말 미안한데 내가 뭐 일부러 이랬겠어? 아니,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유성이 다치게 해놓고? 진짜 적반하장이네. 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애는 안 보고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아니, 가지 말라는 데를 갔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또 유성이 잘못이라 그거예요? 일단 당신도 진정하고. 뭔 진정! 내 새끼가 저렇게 다쳤는데 내가 눈이 안 돌아? 애 하나 똑바로 못 보고 뭐 하는 거야, 진짜! 그 말에 저도 입이 뜨악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럼 직접 보지! 이번 달까지만 봐달라고 했잖아요. 형님이 못 보겠다 어쩐다 난리쳐서. 안 그래도 시터 구하고 있었다고요. 나 참. 유성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겨봐.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그렇게 동서는 씩씩거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하면서도 정말 애한테 행여나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의사는 잠시 후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어지면서 팔꿈치 쪽도 부딪혔다. 그런데 팔꿈치 쪽은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팔이 안 자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엑스레이 상으로 큰 문제까지는 안 보이지만 일단 깁스를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동서는 눈이 돌았죠. 팔이 안 자라요? 아니, 어머님,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깁스를 하고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형님,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하면서 아주 작정한 듯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미안해, 동서. 근데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고 하니까. 나 진짜 열받네. 애 성장판에 문제 생기면 어쩔 거냐고. 근데 지금 이 태도 봐. 이게 잘못했다는 태도야?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잖아. 의사 선생님도 일단은 지켜보자고 하시고. 나는 형님의 이 태도가 어이가 없어요. 진짜 미안한 거 맞아요?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무릎이라도 꿇으세요. 뭐라고?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화가 났죠. 듣자 하니까. 재수씨 미쳤어요? 무릎을 꿇어? 야, 이성민, 네 와이프 제정신이야? 형이야말로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이 사람 열받는 거 당연한 거지. 뭐야? 아주 그냥 똑같네, 부부끼리. 뭐라고?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남편과 시동생까지 싸움이 붙을 뻔했습니다. 저는 겨우 남편을 떼어내고 동서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다시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 그만하면 됐지 무슨 사과를 또 하냐며 방방 뛰더라고요. 동서가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거품 물고 남편과 시동생이 멱살잡이까지 하려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뭘 어쩌겠나요.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그 후 유성이는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다행히 성장판에는 문제가 없고 깁스만 잘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병원비랑 위로비까지 다 전해주었고 마무리되었죠. 그 일로 시동생네와 저희 집은 완전 원수지간이 되었고 인연도 끊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화해하라고 몇 번 얘기하셨지만 저도 남편도 시동생과 동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가 다친 건 가슴 아프고 저도 미안하지만 어쨌든 지혜 봐주려다가 불의로 일어난 일인데 저한테 무릎까지 꿇으라면서 사과 받아야겠다고 악지르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일은 더 이상 거론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 상처로 남았죠. 하여튼 그 후로 아예 왕래 없이 인연 끊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 아이들 돌보며 지내다가 뒤늦게 지인의 추천으로 살림과 아이들 음식 관련 쿠킹 영상을 인스타와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하다 보니 재밌기도 하고
점차 보는 사람도 많이 늘어갔죠. 팔로워가 늘어가면서 협찬이나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저는 물 들어올 때 노젓자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SNS로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남편이 받는 월급보다도 훨씬 많아질 정도였죠. 저는 이 일을 발판 삼아 생활용품 관련 쇼핑 사이트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지만 정말 잘하고 싶었고 열심히 했죠. 그 일로 돈도 많이 벌었고 여러 기회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6, 7년 정도가 지났고 한 번씩 시동생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시부모님이 한 번씩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부모님은 시동생네 얘기만 하면 한숨부터 쉬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초등학생인 유성이가 폭력성이 심해서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친구 얼굴을 쳐서 안경을 부러뜨린 적도 있고 자기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수업 방해를 해대는 통에 결국 전학 조치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학 간 학교에서도 또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유성이의 그 별난 행동들이 어렸을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크면서도 점차 더 심해졌던 겁니다. 게다가 시동생과 동서 사이도 몹시 안 좋고 이혼 얘기도 오갈 정도로 자주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동서가 갑자기 무슨 바람인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답니다. 어머님 말로는 제가 개인 사업해서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서 둘째도 사업한답시고 회사를 그만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동서도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했고 저처럼 SNS 키운다고 돈도 많이 들였답니다. 그리고 엄청 전투적으로 공군이 뭐니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가 공구를 했던 물품 중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화장품을 대리 판매했는데 그 화장품에 법적인 문제가 커서 대리 판매를 한 동서에게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도 여럿 있고요. 하여튼 그 문제가 커서 법적으로 소송까지 당했고 결국 합의금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큰 돈을 물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원래 안 좋던 동서와 시동생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시동생은 사업이고 뭐고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동서가 잘할 수 있다고 억지로 밀어붙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니 시동생과 동서는 허구한 날 사내 못 사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서가 힘들게 키웠던 SNS에도 큰 치명타를 입은 것 같았습니다. 합의금도 합의금인데 일단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죠. 누가 그런 데서 다시 공구를 진행하고 물건을 사려 하겠나요? 저는 어머님에게 그 얘기를 전부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아휴 숭어가 뛰면 망둥어도 뛴다더니 너 하는 거 보고 부러웠던지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사업이니 뭐니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다. 유성이는 학교에서 사고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사업이고 뭐고 하지 말고 애나 똑바로 좀 보지. 지 새끼면서 지들이 더 안 보려고 그래. 나중에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내가 보다 보면 속이 터진다 아주. 그래서 그 합의금은 다 물어줬대요. 그러고 빚이 엄청 생겼댄다. 그러니 내가 속이 안 터지니? 왜 쓸데없이 일을 벌여. 그냥 회사나 잘 다니던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유성이나 잘 보던지.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둘째 며느리 정말 잘못 얻었어. 성격이 착하기를 하나. 아휴. 어머님은 속 터져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시동생네 일은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지만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꼭 한 번씩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네네 하고 들었습니다. 자기는 커리어가 너무 중요하고 포기 못한다면서 애는 남의 손에 다 맡겨놓고도 절대 못 그만둔다고 했던 회사인데 무슨 생각인지 덜컥 그만두고 사업까지. 게다가 그마저도 잘못돼서 빚까지 졌다뇨. 참 동선에도 어지간하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얼마 뒤였습니다.
어머님이 잠깐 집에 들르라고 하신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뜬금없이 거기에 동서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얼굴 안 보고 산 지 6, 7년 만의 일이었죠. 저는 별로 동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걸까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그때와는 180도 다른 얼굴로 막 실실 웃으면서 형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친한 척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동서는 절대 이럴 성격이 아닌데 말이죠. 저는 일부러 동서 쪽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둘째가 너한테 꼭 사과할 게 있다고 한 번만 불러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둘째한테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는데도 자리만 한번 마련해달라고 하도 부탁을 하길래. 그러자 옆에서 동서가 제가 어머님께 부탁 좀 드렸어요, 형님. 저 그때 일 사과도 좀 드리고. 제가 그때 너무했던 것 같아요. 저도 유성이 팔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속상해서 그렇게 한 거긴 해도 제가 말이 너무 지나쳤어요. 라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지 6, 7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아예 남남처럼 지냈는데 이제 와서 사과를 왜 갑자기 한다는 건가요? 지금 갑자기 사과하겠다고 나를 부른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계속 안 보고 지낼 순 없잖아요. 저도 마음이 내내 불편했고요. 언젠가 한번 형님에게 사과드려야지 하면서도 도저히 기회가 안 생기더라고요. 라는데 그 말이 1%도 진심처럼 안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뭔 꿍꿍인가 싶었는데 잠시 후에 본인이 말하더라고요. 저기 형님, 저는 잘 몰랐는데 어머니께 들어보니까 쇼핑몰 사업하는 거 엄청 잘 되신다면서요? 어머님 얘기 듣고 형님 SNS 들어가 봤는데 와, 팔로우가 엄청 많고 형님 완전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던데요? 형님 진짜 멋지세요. 라면서 억지로 아부를 떨어대는 겁니다. 어머님 통해서 제가 예전부터 SNS 했었고 쇼핑몰 사업한 지도 꽤 됐다는 거 들었으면서 본인도 거기에 자극받아서 회사 퇴사하고 사업 시작한 거면서 무슨 최근에 안 것 마냥 시침이 떼는 게 가증스럽더라고요. 어머님께 들으셨죠? 제 얘기. 저도 형님처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물건 잘못 팔아서 소송당했어요. 저 진짜 무슨 삼재인지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형님한테 마음 못되게 쓰다가 벌 받는 건지. 그러길래 저는 속으로 작작 좀 해라 싶더라고요. 동서, 나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래? 형님, 사업 잘 된다고 어머님 말로는 돈을 엄청 버신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 염치 없긴 한데 돈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소송 비용으로 생각 이상으로 돈을 너무 날렸고 은행에서는 이미 집 산다고 대출을 풀로 땡겨서 어렵고 어쨌든 저도 이 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이제 미천도 없고 근데요, 제가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이거 진행해보고 싶거든요. 이거 공구랑 사업 진행하면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동서를 가만히 보다가 그랬습니다. 참 염치가 없기는 하네. 네? 어머님한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 정도로 돈 없어. 설령 있다고 해도 동서한테 쓸 돈은 없고 제가 대놓고 말하니 동서도 좀 빡친 게 보이더라고요. 동서는 꾹 참는 듯한 얼굴로 형님, 저도 이런 부탁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어요. 가족끼리 조금 도와주세요.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너무 웃겨서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왜 웃으세요? 동서 입에서 가족 소리 나오니까 웃기잖아. 동서가 나한테 애도 똑바로 못 보냐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악지르는 게 생생하거든. 동서는 가족끼리 그렇게 하나 보지? 남도 그렇게는 안 하겠는데. 그 말에 동서는 당황하고 어머님도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형님, 그땐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동서가 죄송하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받아줘야 돼? 나는 동서 사과 받을 생각 없고 받고 싶지도 않아. 우리 여태까지 남남처럼 잘 지냈잖아.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이러나 본데 사회생활 꽤나 한 사람이 기본적인 계산이 안 돼? 동서가 나 같으면 동서한테 돈을 빌려주겠어? 차라리 지나가는 노숙자한테 주고 말지. 그 말에 동서도 발끈하더군요.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지나친 건 동서 행동이고 어디서 6, 7년 만에 자리 만들어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해? 우리가 그럴 사이야? 나 어이가 없네. 그 말에 동서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입만 실룩이며 바닥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로 저 부르지 마세요. 제가 동서한테 사과 듣고 싶은 줄 아세요? 저는 동서랑 아예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지 새끼 봐준 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 주지 않았냐 큰 소리 탕탕 치고 애 다쳤다고 저 개 잡듯이 잡으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소리 질렀던 인간이 동서예요. 어머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세요? 제가 어머님에게 따지자 어머님도 미안하다며 쩔쩔 매셨습니다. 미안하다 첫째야. 나는 싫다고 그랬는데 자리 한 번만 마련해달라고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 딴에는 그래도 자식들이 등지고 사는 것보다야 푸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러더니 어머님은 동서에게 따지셨죠. 내가 싫다고 했지. 너는 이럴 때만 어머님이야. 그리고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때 그 일 진심으로 사과만 하겠다며. 그래놓고 돈 빌려달라느니 그런 소리는 또 뭐야. 얘가 아주 웃기는 애네. 기껏 네가 부탁해서 자리 마련해줬더니 왜 나까지 곤란하게 해. 어머님도 화가 나서 동서에게 따졌죠. 동서는 입 꾹 다물고 있었고 저는 먼저 일어나겠다며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서가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무릎을 꿇은 채로요. 저는 진짜 동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안 나?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형님 돈 많이 벌으셨다면서요. 저는 뭐 속 좋아서 이런 부탁하는 줄 아세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완전 벼랑 끝이란 말이에요. 내 말 뭘로 들었어? 아니면 내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다 개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돈은 됐고요. 저랑 라방 합방 한 번만 해주세요. 뭐라고? 라방 합방은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지 SNS를 홍보하는데 저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형님 팬도 많고 팔로워도 많잖아요. 저 동서라고 소개해주고 라방 한 번만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형님 그 정도로 영향력은 있잖아요. 저 그 SNS 키우려고 들인 돈이 얼만데요. 이대로 망하면 저 진짜 곤란해져요. 돈 못 빌려주시겠으면 이것만이라도 해주세요. 네? 하면서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았고 어머님도 그만하라면서 동서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동서는 제가 돈 못 빌려준다고 단칼에 끊어내니 이판 사판으로 매달리는 것 같았는데 그 광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막무가내 동서의 행동에 화가 나서 다리를 확 빼버렸습니다. 내 얘기 뭘로 들었어? 내가 너를 왜 도와줘?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났죠. 무릎 꿇어서 뭐 어쩌라고. 그 무릎 참 가볍네. 동서, 아무 데서나 무릎 꿇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한테도 무릎 꿇으라니 그따위 소리도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동서는 저를 노려보며 벌떡 일어났죠.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때도 애 다친 엄마 심정인 제가 속상하지 형님이 속상하세요? 말 잘했다. 유성이 그렇게 다쳤을 때 내가 부주의한 거 정말 미안했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어. 근데 동서 그때 어떻게 했어? 건수라도 잡은 양 생 난리를 쳤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유성이 핑계로 나한테 갑질 좀 하고 싶었나 본데. 동서, 내가 돈은 못 빌려줘도 진심으로 충고는 한마디 할게.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그때 그 지랄만 안 떨었으면 어쩌면 내가 동서 도와줬겠지. 라방? 설령 내가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해줬을 거야. 동서가 또 가족이니 어쩌니 하면 나는 그 말에 또 마음 약해져서 해줬을 테니까. 근데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느니 어쩌니 지랄 떨었을 때 너랑 나랑은 가족 끝났어.
여태까지 남남으로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부탁. 동서는 정말 생각하는 게 남다르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동서 이해 못하겠어. 여태까지 남남으로 지낸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자고. 이런 어이없는 부탁 따위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어머님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실망이에요. 제가 동서 얼굴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저 속이고 부르시면 저 어머님 얼굴도 안 볼 거예요. 아유, 큰애야, 내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동서가 분했는지 울고불고 하고 어머님도 그만 좀 하라고 소리 지르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 후 동서는 손해만 잔뜩 보고 사업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시동생은 엄청 싸우다가 결국 이혼 준비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둘 다 이혼 마음은 있지만 양육권 문제로 다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게 서로 유성이를 안 데리고 가려고 양육권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부부끼리 아이 데리고 가려고 피 터지게 싸운다는데 시동생네는 서로 안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유성이가 워낙 별나고 사고치고 감당이 안 되니까 둘 다 서로 키워라 그러고 있답니다. 진짜 너무 황당하면서 너무나도 시동생과 동서다운 행동이구나 싶더라고요. 지 새끼 스스로 키우기 싫어서 다투기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애 돌봐주다가 생긴 문제로는 핏대 세우면서 위아래도 없이 굴던 게 떠올랐거든요. 유성이 하는 행동이 딱 지네 엄마 아빠 판박이던데 서로 탓하면서 너 때문이네 하는 것도 웃기고요. 본인들의 잘못이나 실수는 두루뭉술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쥐잡듯이 잡았던 어이없는 시동생네 부부. 정반대로 본인들에겐 엄격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살았더라면 힘들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방관하진 않았겠죠. 결국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이게 그 결과가 아니겠나요? 이혼해도 딱히 시동생도 보고 살 생각 없습니다. 시동생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이혼을 어떻게 하든 재혼을 하든 남 일이니까 신경 끄고 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일, 제 가정, 제 아이들이나 신경 쓰며 지금처럼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가짐 착하게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산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네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제는 보다 담담해진 기분으로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사랑했던 만큼 상처도 컸던 저의 이혼. 하지만 이혼에는 추후에 후회도 없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는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철저하게 속여왔던 아내의 추악한 진짜 모습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저는 대기업의 차장이고 결혼 생활은 6년 정도 했었습니다. 아내나 저나 딩크를 원했기 때문에 따로 자녀는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적적하지 않느냐, 결혼 생활 10년 가까이 되면 이제 서로 할 말도 없지 않느냐 등등의 말들이 주변에서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늘 신혼 같은 기분이었어요. 사이도 좋았고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저하고는 5살 차이가 났는데 키도 크고 늘씬하고 누구나 돌아볼 정도로 미인이었죠. 물론 저도 아내가 너무 미인이어서 한눈에 반한 거고요. 아내의 외모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는 늘 아름다웠고 스스로 가꾸는 것을 즐겨했어요. 쇼핑도 좋아했고요. 늘 변함없이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은 남편으로서 좋기도 했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지만 그래도 월급쟁이인데 아내의 씀씀이는 꽤 큰 편이었거든요. 명품 베개, 명품 시계, 구두, 액세서리
머리는 고급 헤어숍에서 받았고 스파나 마사지도 자주 갔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물어봤는데 아내는 당당하게 적금 통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통장을 보니 제가 준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는 알뜰살뜰 적금을 해서 돈을 잘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비싼 것들을 어떻게 사느냐고 했더니 아빠 카드지 라고 하더군요. 장인어른이 카드를 주신다고 거기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가 사는 곳에서 3시간 거리인 먼 지역에서 사셨어요. 장인어른은 그곳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다 보니 집에 여유는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아내가 돈을 그렇게 펑펑 쓸 정도로 처가댁이 엄청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하는 말로는 자기 부모님은 집에 큰 욕심이 없으셔서 소박하게 사시는 거라고 따로 모아둔 재산은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 저도 그런가 보다 했죠. 아무리 사위라도 처가댁 재산에 대해 시시콜콜 물어볼 것도 아니었고요. 또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 그렇게 처가댁에 자주 가거나 왕래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나 저나 각자 식구들에겐 각자 잘하자는 주의여서 저는 일이 있으면 혼자 저희 부모님을 보러 잘 갔고 아내 역시도 저 없이도 혼자서 친정에 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과도 따로 친하거나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장인어른의 카드라지만 너무 펑펑 써대는 아내의 씀씀이가 좀 걱정은 됐죠. 아버님이 아무리 카드를 주신다지만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야? 제 말에 아내는 오히려 깔깔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나 결혼 전에도 원래 이렇게 썼어. 우리 아빠 뭐라는 줄 알아? 나 위해서 돈 버는 거래. 그러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솔직히 내가 우리 집 생활비에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아버님한테 좀 죄송해서. 우리 아빠가 능력돼서 돈 쓰게 하는 건데 자기가 뭐가 죄송해. 죄송할 것도 많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결혼 초반에는 이래도 되나? 염려가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중에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내 말대로 장인어른이 딸 위해서 카드 주신 거고 너무 과하다 싶었으면 장인어른이 진작에 카드를 뺏으셨겠죠. 막말로 자기 딸 쓰고 싶은 대로 펑펑 쓰라고 주신 카드를 제가 무슨 권리로 그만 쓰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내의 사치스러운 쇼핑에 관해서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내도 저에게 잘했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약속이 많아서 자주 집을 비우긴 했지만 그래도 집도 늘 깨끗하게 해놓고 음식도 잘했고요. 게다가 제가 주는 월급도 야무지게 잘 모아두는 걸 보면 살림에도 만점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내가 복받은 놈이구나. 나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처음 느낀 건 결혼 5년 차 명절 때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저희 집에 들렀다가 처가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니 장모님이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이 아내의 가방을 보시더니 놀란 얼굴로 웃으시더라고요. 또 못 보던 가방이네. 황서방이 또 사준 거야? 아휴, 우리 딸 엄청 호강하고 사네. 스치듯이 한 말이었지만 장모님의 말에 저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메고 온 명품 가방도 장인어른 카드로 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장모님은 제가 사준 거냐고 했으니까요. 장모님의 말씀에 아내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사준 거잖아. 엄마 나이 들었어? 벌써 깜빡깜빡해. 하지만 아내의 말에 장모님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너네 아빠가 사줬다고? 너네 아빠가 무슨?
엄마, 나 너무 오랫동안 차 타고 와서 피곤해. 배도 고프고. 음식 뭐 준비했어요? 아내는 급하게 장모님의 말을 막더니 장모님을 잡아 끌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 카드로 그 비싼 명품들을 수도 없이 산다고 했는데 정작 장모님은 또 제가 사줬냐고 물어보시다뇨. 그 상황에선 아무 말도 안 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상한 의문이 생겼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게요. 그 후에 제가 아내에게 장인어른 골프 회원권으로 골프 예약 좀 해줄 수 있느냐 물었어요. 저는 한 번도 골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친구들이 요즘은 다들 많이 한다면서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회원권 구매하셔서 골프 친다는 말을 아내가 했던 기억이 나서 저도 혹시 예약 한번 해줄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였죠. 그런데 제 말에 아내는 당황하더니 아, 내가 말 안 했나? 아빠 그 회원권 팔았어.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요즘 운동 안 하신 지 꽤 됐거든. 난 말한 줄 알았는데. 아, 그래? 많이 안 좋으셔? 아니야, 괜찮아. 치료 받으시고 하니까 괜찮으셔. 다만 골프 같은 운동은 허리 많이 쓰니까. 아내는 그렇게 말하더니 허둥지둥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장인어른이 쓰시는 카드가 어떤 거냐고 보자고 했거든요. 왜냐면 워낙 아내가 고가품을 많이 사다 보니 카드도 등급이 높은 카드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내는 마침 얼마 전에 아버님께 다시 돌려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뭔가를 살 때는 카드가 아니라 아빠에게 돈을 받았다고 얼버무리고요. 저는 한번 아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그 후부터는 계속 아내의 행동이 뭔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아내는 그렇게 많은 명품 가방과 옷들이 있는데 정작 장모님이 명품 가방 드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딸한테는 그렇게 마음대로 쓰라고 카드까지 주시는 장인어른이 정작 본인의 아내에게는 가방 하나도 사준 적이 없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 사이가 안 좋으신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장인어른은 아내 말로는 허리 다치기 전에는 골프를 많이 치셨다 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처가댁에서 골프채나 골프용품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장인어른께 골프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뭔가 제 마음속에서 아내의 행동이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다는 의구심이 생겨날 무렵이었어요. 저에게는 한 통의 황당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당신 와이프 간수 똑바로 하세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그 발신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문구만 나오더라고요. 장난 문자로 그냥 치부해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의문이 가득 차 있었던 때라 저는 아내가 잘 때 몰래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문자 내역, 사진첩, 통화 내역 다 뒤져봤지만 그 어디에도 부정행위의 흔적은 보이지 않더군요. 역시 장난 문자였을까 생각하던 찰나 저는 우연히 일정 관리 캘린더 어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캘린더에는 날짜별로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날은 빨간 하트, 어떤 날은 동그라미, 별표와 샵 모양도 있었죠. 그 옆에 숫자도 써져 있었고요. 그 기호들이 겹쳐 있는 날도 있었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저는 아내의 폰을 좀 더 자세하게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본 순간 믿을 수 없는 진실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왜냐면 그 메모장에는 결혼 생활 내내 숨겨두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달력에 표시된 기호가 뭐였냐고요? 그건 아내가 만나는 남자들에 관한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호별로 남자의 이름, 직장, 결혼 유무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장소, 심지어는 받은 현금이나 선물까지도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달력에 있던 기호들은 아내가 만나오던 남자들에 대한 약속 표시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 알겠더군요. 아내가 여러 남자들을 만나오고 있었고 그 남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요. 한마디로 아내는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스폰을 받아왔던 겁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싶어 저는 정신이 다 아득해져 오더라고요. 저와 결혼 생활을 하는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저의 아내가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남자들을 번갈아 가며 만나고 그에 따른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차라리 어떤 놈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대도 그 정도로 놀라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상습적이고 심지어는 전문적이기까지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아내의 진짜 모습은 도대체 뭘까 싶기도 했고요. 저는 떨리는 손발을 주체하지 못하며 겨우겨우 그 증거들을 따로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가 아내에게 말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내는 자기 폰을 제가 들이밀자 몹시 놀라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하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아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여보, 다 오해야.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해서 외간 남자들이랑 자고 다니면서 돈 받고 가방 받고 구두 받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한텐? 아니 그게 아니라 도대체 언제부터야? 혹시 결혼 전부터야? 발뺌할 생각하지 마. 여기에 증거 다 있으니까. 제가 추궁을 하자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말하더라고요. 얼마 안 됐어. 정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해. 끝까지 거짓말할래? 결혼 초부터 비싼 구두, 가방 그렇게 사재 꼈는데 진짜 그거 장인어른 카드 맞아? 전화해서 지금 물어봐? 제가 폰을 꺼내서 전화하려 하자 아내는 불이 나게 저를 말렸습니다. 왜 이래? 이 시간에 무슨 전화를 한다고. 그래? 그러면 장인어른 말고 이 남자들한테 전화해볼까? 그 말에 아내는 더 놀라면서 펄쩍 뛰더군요. 안 돼, 큰일 나. 그 사람들 다 가정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참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당신은 결혼 안 했어? 그리고 이 남자들 다 결혼할 유부남들인 거 뻔히 알면서 이러고 다닌 거야? 도대체 왜? 돈이 그렇게 좋아? 가방, 구두, 그까짓 게 뭐라고? 그래, 나 돈 좋아해. 쇼핑하는 것도 좋고 관리받으러 다니는 것도 좋아. 그 남자들 만나서 적당히 놀아주면 당신 월급보다도 많은 돈을 나한테 주는데. 진짜 미쳤구나. 그렇게 돈이 좋으면 그러고 계속 살지. 나하고 결혼을 왜 했는데? 됐어. 우리 이혼해. 당신은 그렇게 살고 싶으면 이혼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 그렇게 제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아내는 제 팔을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당신한테 피해간 거 없잖아. 나 당신 월급으로 가방 하나 산 적 없어. 알뜰살뜰 잘 모아뒀잖아. 집안일도 소홀한 적 없었어. 그리고 당신도 내가 잘 꾸미고 예뻐서 좋았잖아. 그런 돈들이 다른 남자랑 자고 다니면서 받은 화대인 건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만할게. 이 남자들 안 만날게. 그냥 모른 척 넘어가주면 안 돼? 넘어갈 게 따로 있지. 와, 이제 와서 보니 너 진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남다르다. 저는 진절머리가 나서 아내를 뿌리치고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온갖 남자들 만나고 다니며 돈까지 받아놓고선 정작 아내는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폰에 있는 내용과 연락처를 이용해 아내와 만나왔던 상감남들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죠. 저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은 물론 그 남자들에 대한 상간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기에 변호사 사무실도 놀라더라고요. 아내가 만나왔던 남자들은 제법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장을 받자마자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합의를 제안하더군요. 저도 어차피 아내와는 이미 끝났고 소송으로 시간을 계속 허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과 합의를 봤어요. 아내는 그 과정에서 저에게 전화해서 난리도 쳤습니다. 자기 팔아서 돈 챙기냐고요. 저야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한테 미안한 것도 없이 참 끝까지 뻔뻔하다.
결혼 생활 내내 나 속이고 외도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팔아서 돈 챙긴다고? 나야말로 묻자. 그렇게 돈이 좋으면 차라리 돈 엄청 많은 그런 남자 찾아서 결혼할 것이지. 왜 월급쟁이인 나랑 결혼했는데? 사랑하니까 했지. 당신 같은 사람이 사랑이 뭔 줄이나 알아? 내가 눈치 못 챘으면 당신은 아직까지도 나 속이고 그러고 살 사람이야. 배신하고 속이면서 겉으로만 좋아 보이면 그게 사랑인 것 같아? 당신 팔아서 돈 챙긴다고? 그래, 그렇게라도 안 하면 억울해서 안 되겠어. 내 결혼 생활 통으로 당신한테 배신당하고 산 건데 돈이라도 챙겨야 내가 덜 억울하지 않겠냐고. 제 말에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의 이혼 소송은 이어졌고 제 승소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는 결혼 5년 차에 다시 혼자가 되었죠. 행복하게 잘 살자고 마음먹었지만 주변에 부러움도 많이 사면서 결혼했는데 참 그 끝이 씁쓸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완벽했던 저의 아내,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완벽 그 자체였던 저의 아내. 하지만 그 속은 돈밖에 모르는 시커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결혼을 끝내고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더 큽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심 다시 깨닫게 되었네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진짜 내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